네, 그럼 이번엔 바이든 취임 이후의 세계 경제, 그다음에 정세, 네.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바이든 취임한 다음에 뭐 행정명령 뭐 16개가 뭐 이렇게 막 사인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일단 가장 현재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어떤 곳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일단은 백신 접종을 100일 내에 1억 명한테 한다는 게 가장 우선 과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날 16개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는 56개의 행정명령을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행정명령 사인하는 거는 주요 목적은 트럼프 지우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백신 접종하는 건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쌓는 부분인데요. 미국 현지의 언론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지금 바이든은 한번 보여줄 게 있다. 자기가 일처리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일처리 능력이 모든 미국 국민의 관심은 어디 갔냐면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얼마나 빨리 통과를 시키느냐. 근데 이제 일단은 다 됐죠. 그래서 일단 예산 결의안이 돼서 예산 조정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투표를 안 해도 투표를 하는데 뭐 상원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가 있고요. 현재 예산을 수반한 법안이 통과되려면 60%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화당이 상원에 대해서 어떤 견제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상하 양원에서 결의한 1.9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원은 통과가 되고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60%, 그러니까 그 공화당 의원이 10명이 찬성을 더 해줘야 찬성을 되는. 해줘야 하는 그 부분을 예산안 결의안으로 해서 대통령이 예산 조정권을 쓸 수 있게 해줬는데요. 재미난 게 뭐냐면 민주당 하원에서 올라올 때요. 그러면 그 민주당 의원들이 다 전원 찬성을 했냐? 아니에요. 반란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전체 이런 분위기에서 이거를 적정하게 뭐 소위 말하는 이 현금 지급하는 것도 기준을 낮춰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 또 희한하게 이런 의원들도 있어요. 지금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최저임금 인상안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뭐 평균 7.5에서 뭐 10달러, 12달러까지 갔는데 이거는 연방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15달러까지 인상을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많습니다. 네. 따라서 최근에 이제 경기부양책의 안에 패키지로 들어간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따로 별도로 하는 걸로 지금 뺐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공화당을 뭐 우리 여의도처럼 막 짓누르면서 가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공화당에서 그러면 조금 이제 내려서 지급 대상을 4만 불 밑으로 합시다. 지금 7만 5천 불인데 너무 높지 않습니까? 뭐 그다음에 실업수당도 이거 뭐 주에 400불 주는 거 이제 300불로 좀 해야 되고 보편적인 것보다 좀 선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일회성 현금 지급하는 것도 저번 때에 뭐 거의 뭐 다 2,000불 가까이 줬는데 그래서 지금 1,400불이 민주당 아니고 공화당 안이 이제 1,000불인데 이것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 그러면은 얘기를 듣겠소. 들은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빠른 시기에 내에 가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장 이제 급한 거는 내각 구성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내각 구성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내각의 안에 지금 문제가 하나 큰 게 있죠. 아니 내각이 아니라 의회에 트럼프 탄핵안. 근데 지금요. 일단 하원은 통과가 됐죠. 예, 돼서 올라갔지만 트럼프 탄핵안이 올라가서 가장 피해자가 누굴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이미 세를 잃은 사람을 향해서도 공격을 하게 그렇죠. 되면 동정 여론이 생기면서 네. 오히려 민주당한테 좀 불리해질 것 같은 민주당한테 불리한데 지금 현지의 여론은 그럽니다. 제일 피해자는 바이든이다. 골든 아워에 이 아무런 생산적인 내용이 없는 이 탄핵안 갖고 여야 대치 관계를 간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뭐 바이든에게 치명적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이든은 재선을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바이든은 내년도 2020년대 중간선거까지가 자기의 텀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처리할 게 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진짜 골든 아워를 지금
탄핵안으로 잃어버리고 있다. 이 탄핵안인 게 뭐 우리 언론에 잘 안 나와서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이거 자체가 지금 블랙홀이거든요. 다 그렇죠. 빨아들이고 있죠. 아니면 한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예를 들어 저 당선되고 같은 나서도 거죠. 예, 바이든 당선인이 그러면 막 화내고 그러더라고요, 댓글로. 맞아요. 그랬어요. 네. 예.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우 같은 사람들이 하나 근본적인 정치의 근본 원칙을 까먹은 거예요. 정치인에게 가장 큰 벌은요, 잊혀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그냥 놔뒀으면 지금 트럼프 골프나 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트럼프를 모든 논쟁거리에 지금 중앙에다 갖다 놨거든요. 탄핵안으로. 빠르게 잊혀지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인데 지금 그거를 좀 간과했던 부분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옹호 세력이 생겼어요. 지금 애국당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전 단계인 Save America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갖고 지금 지난 대선 때 쓰던 자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1억 5천만 불 정도. 그걸 갖고 지금 활동을 하는 이게 그래서 이게 패착이다. 사실 이제 좀 고수들은 지금 민주당의 패착 중에 하나로 나중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이 탄핵안이다. 빨리 정신 차리고 이 경기부양책 빨리 넘기자. 이제 이게 가장 분위기고요. 그래서 빨리 백신을 마친 상태에서 경기부양책이 이제 통과가 되면 그게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 부분. 그래서 사실 이제 경제 회복이 제일 중심이 되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제조 부흥, 그리고 이제 뭐 벌써 이제 마각을 드러냈다 그래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바이 아메리카라는 정책의 행정명령에 지금 사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창출,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제가 보기에 바이든을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경제 민족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재미난 논평이 나왔죠. 뭐 옛날 보안관이 가고 새로운 보안관이 하나 있는데 뭐 둘 다 똑같네. 이런 평가를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어쨌든 간에 7,400만 명이라는 유권자가 지지를 해줬던 아메리카 포스트도 갖고 가야 되는 바이든의 그런 어떤 정치적 숙명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오전에 그 우연찮게 CNN 라이브를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그 1조 9천억이 통과, 이게 대한 뭐 이런저런 얘기들 뭐 좀 나오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꼭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 한 거짓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또 막 이야기, 꼭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요. 꼭지가. 그게 관심사가 되고 뭐 대선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행정부가 나왔으면 주인공은 바이든인데 자꾸만 이 전편에 나왔던 사람 주인공을 지금 계속 끌리는 자체가 사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은 그러면 뭐 나올 수 있는 게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지금 뭐 과거 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기면 미국에게도 안 좋은 영향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빠르게 경제 회복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숙명들을 지금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1조 9천억 달러가 이제 된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도 내부 반발이 좀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들. 근데 이거 정말 지나친 거 아니냐,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예, 벌써 인플레이션. 예, 그뿐만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게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면 분명히 실질 금리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 금리 상승이 지금 뭐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오르고 지금 20년물이 3.5% 가면은 이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2%대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고요. 평소에 국채 10년물은 1.0에서 1.25 사이를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경기를 잴 때 어떻게 하냐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에서 2년짜리 국채 수익률을 빼는데 이것의 스프레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기가 빠르게 회복된다는 그런 이 통계들을 갖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면 경기 회복되면 좋잖아요. 좋은데도 그렇죠. 왜 이렇게 시장에서 시큰둥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 막 하는 거는 그렇다면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 더 이상 유동성은
없겠네. 긴축 정책 가겠네. 국채 매입, 자산 매입 프로그램 이제 안 하겠네. 2008년도 뭐 1990, 뭐 이런 때 보면은 2011년도 보면 뭐 이것을 뭐 축소할 때 항상 굉장한 이 긴축적인 발작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 빨리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걱정들을 지금 뭐 많이들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너 옐런이 뭐 한마디 한 게 또 굉장히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내년에 완전 고용하겠대요. 그러게요. 그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제 뭐 실업률 6.3인데 뭐 미국 측 기준으로 하면 실업률 4%까지 가는 거거든요. 완전 고용을 간다. 이러면 금리 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3%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한 3%대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4%까지만 내려오는데 이렇다면 이제 드디어 긴축으로 돌아서 그러면 2022년에 완전 고용 간다 그러면 증시도 이제 몇 달 안 남았네? 이러한 생각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저는 뭐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코로나19 갖고 한 경제적 위기를 자양분으로 먹고 지금 크고 있는 이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양분을 뚝 끊는다. 이게 참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약한 달러를 생각하는데 곧 강달러가 오는 부분, 제일 지금 이제 크죠. 강달러가 오기 시작하면은 신흥국의 부채에 대한 이 문제 등등이 오기 때문에 빠른 지금 중국과의 어떤 뭐 전쟁과에서 지금 빠른 회복을 통해서 또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진짜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금리 올리는 건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만큼 느리게 그러면서 연착륙을 하느냐. 제네 옐런이 지명을 받았을 때 시장에서 환호를 했던 게 과거에 이제 금리를 오는 기간에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차례 올리는 것을 굉장히 띄엄띄엄 아주 천천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네 옐런이 다시 그것을 시행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네 옐런이 사실 거시 뭐 화폐론자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제네 옐런의 워낙 백그라운드는 노동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고용에 신경 쓸 수밖에 고용에 없죠.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요. 최근에 그 주요 포스트 이런 데 들어간 거면 지금 노동 경제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바이든의 경제 가액 공부 선생님 번슈타인 거기도 노동 경제 플러스 사회복지 등등의 노동 경제학자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주 주요한 포스트 10개 중에 6개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빠른 속도로 아마 이제 이 자기네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고요. 2022년도 내년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고용을 바짝 올린다 그러면 결국은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가 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로 주식시장이 내리막길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제가 종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미국 장중에 이렇게 보면은 뭐 나스닥이나 다우나 S&P는 뭐 약간씩 다 상승을 하는데 희한하게 빅스 지수도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러니까는 시장은 오르지만 그 공포 지수도 같이 뭔가 같이 올라가는. 그 아주 정확한 분석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보여서 이게 왜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그 바이든 뭐 아까 바이 아메리칸 말씀하셨지만 네네. 바이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제를 사용해라, 미국의 공장을 그렇죠. 져라 이런 게 이제 지금 화두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트럼프 때 그 우리가 너무 뭐라 그럴까 자국 이기주의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아메리카 퍼스트. 네. 뭔가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시 원점 아니냐. 글로벌 그렇죠. 세계화라는 게 다시 퇴색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만들겠다는 게 바이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자기네들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바이든의 굉장히 아주 프라이어리티하지만 1등 아니면 2등 정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메이드 인 올 오브 아메리카라 그래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아니고 이 모든 미국 제품들을 써서 만드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뭐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용차를 다 44만 대를 지금 바꾸기로 했어요. 친환경차로. 근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수소차 이런 걸 다 하는데 거기다 조건을 달았어요. 무조건 미국 근로자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그러한 차들만 해서 44만 대를 바꾸겠다 등등. 야, 똑같지 않습니까? 바이든이나 그러니까 트럼프나. 이게 그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 한국 같은 국가들에서는 이게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기업들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는 미국에다가 생산 기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뭐 이 주가가 올라가는 중에 하나가 지금 조지아랑 알라바마에 이제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 공급망 구축하는데 지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재편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뭐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 뭐 니네 뭐 알아서 해 이게 아닌 게 우리 뒷다리 잡는 데가 있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나라가 있어요. 베트남, 차이나. 차이나. 네. 중국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의 대결 구도를 갖고 가느냐. 그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점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나. 네. 그래서 이 지금 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중국과 미국을 어떻게 뭐 옛날처럼 우리 뭐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냐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고요.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계속해서 뭐 국방부 장관이면 국방부 장관끼리 뭐 국무장관, 외무부 장관끼리 지금 연락을 이제 통화도 하고 뭐 또 대통령 간에 지금 연락을 했는데. 전략적 동맹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요번에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전략적 동맹 말고 저는 머리가 진짜로 예전에 혈맹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 혈맹이라고 그러고도 전략적 동맹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저한테 뭐 등에서 식은땀이 났냐면 전략적 동맹이 201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그때부터 2년간 뭐를 했냐면 사드가 갔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동맹을 얘기하는 순간 저는 진짜 등골이 막, 야, 이거 세게 붙는 거야. 한국의 사드와에 못지않은 뭔가를 또 요구하겠구나.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대북 정책은 뭐, 지금 앞으로, 이 6개월간에 걸쳐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다 그러는데, 뭐, 우리 국내 언론들은 지금, 우리 지금 뭐 이제 잘 될 거야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면, 웬디 셔먼이 좀 뭐 헤드고 그다음에 김성대사 그다음에 박정현 석자 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잖아요. 근데 웬디 셔먼하고 박정현 석자는요 굉장히 대북 강경론자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박정현 석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삐라 뭐 그 전단지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뭐 날선 비판을 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 등등해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더 할 때가 있잖아요. 딱 아는 사람들이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생겨서 진짜 원점에서 지금 갖고 갈 것 같고요. 지금 바이든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갔냐면요. 싱가포르 회담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북미, 미국. 과거에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뭘 해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식량을 얹어야 되는가는 2012년도에 2월 29일 날 했던 합의문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지금 생존하는 정치인들 중에 외교에서는 최고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게 바이든이거든요. 뭐 상원의 외교분과위원장은 지금 몇 년을 했죠. 그다음에 부통령을 8년 했죠. 그래서 외교에 관해서는 뭐 바이든 앞에서 어떤 논리를 펴려고 그러면 차근차근하게 이게 앞뒤가 착 맞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는 거꾸로 했죠. 좀 만납시다, 김정은 씨. 이래갖고 이제 갔는데, 이제 그거는 완전히 우리가 좀 일단 빨리 기대를 접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이 국제 정세도 상당히 좀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그 워딩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경쟁 관계이지 어떤 적대적 갈등 관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청문회들 쫙 하잖아요. 내정자들. 네. 근데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국가정보국 국장은 주적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주적. 우리에게 중국을. 네, 중국을. 그러면 중국과 북한 관계들을 다 봤을 때 사실은 북한도 전체적으로는 적이라는 개념에서 지금 어프로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뭐 중국과의 관계를 보통 거기서 언론에서 뭐 CNN이라든가 이런 미국 언론에서 표현하는 거는 컴페티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던데 네. 이건 하나의 좋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뭐랄까 그냥 수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게요. 아까 헤인스가 말한 거는 중국 뭐 등에서 확실한 적국이다. 그다음에 뭐 요번에 러만도도 중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아주 공격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상무장관이죠. 등등을 보면 지금 뭐 이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한 게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인데 블링컨은 중국이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이다. 근데 그 다음이 인도 태평양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추구하는 거는 D10, G7에다가 한국, 인도, 호주를 집어넣어서 디모크라시 10 해갖고 그거를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럽니다. 동맹주의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외교안보 차원의 1번이고요. 2번이 뭐냐면 코드 4 플러스입니다. 코드라고 해서 인도, 호주 뭐 이렇게 네 나라가 일본까지 해서 네 나라인데 거기에 한국을 집어넣어서 중국 견제에 이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이냐 또 중국의 1대1로냐 굉장히 크게 붙을 수 있는 개연성이 더 트럼프 때보다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격전지가 남북 관계에서부터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과거의 역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행동들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어쩔 수 없네요. 이 대통령이 바뀌어도 항상 자기네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도 하고 뭐 그렇죠. 우리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네. 싶기도 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면은 뭔가 더 글로벌화되고 좀 더 무역주의가 뭐 성행하게 되고 뭔가 긴장 관계가 완화가 되면서 뭔가 좀 좋아질 줄 알았더니 우리 영화의 한 대사가 또 이러면 나가린데. 서로 그럴 거 아니에요. 전화해서 뭐 통화한 다음에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두고 보자.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뭐 잘 아시겠지만 7월 1일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 해야 돼요. 시진핑 주석도.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가느냐. 사실 그것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3월 4일, 5일 날 열리는 중국의 양회죠. 양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온지 진짜 경기 회복을 확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부분들의 뭐 정책들은 어떻게 가는지 사실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한 해가 올해거든요. 근데 14차 5개년 계획이요. 이제 5개년 계획만 시작한 게 아니라 2035년까지 15년 계획을 지금 만들어 놔서 이걸 통과시켰어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2035년 전에 자기네들이 G1이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미난 게 이렇게 되면은 2028년이면은 중국과 미국의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위상이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방지하는 게 D10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D10을 다 모으잖아요. 네. 그러면 전 세계 GDP의 53%가 거기 가고요. 중국은 24%.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러면 경제적으로도 안 밀린다는 게 미국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트럼프 때 중국을 공격했던 타깃이, 그러니까 이제 무기가 수단이 좀 무역이라는 게 좀 잘못됐었던 거 아니냐. 무역이 세계 제일의 국가한테 상대로 그렇죠. 무역으로 했던. 근데 이제 막판에 반도체 관련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이 꼼짝을 못했잖아요. 네. 반박을 못하고 전에는 관세 올리면 그렇죠. 역공격하고 관세죠, 관세. 서로 막 네, 맞받아치고 하는데 딱 기술 가지고 공격하니까 꼼짝 못했던 것처럼 기술에다가 요번에 이제 바이든, 금융,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제일 지금 뼈 아픈 데가 하나 있죠. 인권. 인권. 예. 그런데
재밌어요. 요새 아주 대만에 대해서 뭐 대만 사람이 오면 이거 오면 내 새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이. 그리고 바이든은 대선 과정에서 대만에 대한 포용력을 더 늘려야 된다. 그럼 뭐 지금 뭐 백악관에 있는 주요 포스트에서는 대만을 더욱 자기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등등 뭐 지금 뭐 계속 거기에 대해서 대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무역 대표부 대표 대만계 2세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절묘한 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협상장에서 중국말로 자기들끼리 회의도 못하고. 못하고 거기가 아주 이제 이 골수 분자의 대중 견제론자거든요. 네. 그래서 하고 또 이번에 그 이제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만은 바이든 취임식에 굉장히 적은 사람이 초대가 됐잖아요. 근데 대만 대사라는 이름을 갖고서 대만 대사라는 건 이 없는 뭐 직인데 문화부 대표가 지금 바이든 취임식에 했는데 거의 대사급 이 예우를 해준 겁니다. 등등 지금 가장 아픈 손가락일 수 있는 대만에 대해서도 중국의 견제를 지금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전방위 압력은 지금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 때 이상으로 더 이 긴장 관계는 아주 첨예해질 수 있고 우리의 입지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